테슬라 소식입니다.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한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모델 Y의 차량 인도가 시작됐다. 18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날 테슬라는 중국에서 모델 Y를 예약 주문한 고객에게 차량 인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지난해 11월 중국 정부로부터 모델 Y의 판매 승인을 받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예약을 받아왔다. 모델 Y는 세단형인 모델 3에 이어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만든 두 번째 자동차다. 테슬라는 중국에서 생산한 차량 판매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했다. 테슬라는 지난해 전 세계에서 49만 9,550대의 차량을 인도해 50만 대 목표치를 거의 달성했다. 4분기에만 18만 570대를 인도, 분기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다. 댄 아이브스 웨드부시 증권 애널리스트는 테슬라의 작년 4분기 최고 성적은 중국 덕분이라면서 중국의 전기차 수요 강세를 고려하면 판매가 향후 몇 년간 2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14일 투자자 메모에서 테슬라 목표 주가를 종전 751달러에서 950달러로 올리면서 중국 수요 증가를 전제로 주가가 1250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중국 텐펑증권은 올해 중국산 모델 Y 판매량이 36만 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모델 3을 포함한 테슬라의 중국 시장 전체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76% 많은 88만 대로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매도는 흔히 개인 투자자들의 적으로 인식된다.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에게 공매도를 당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하지만 공매도 세력이 항상 이익만 보는 건 아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 기법이다. 따라서 주가가 예상과 달리 오를 경우 공매도 투자자들은 손실을 떠안게 된다. 공매도를 하는 외국인과 기관이 손해를 입고 개인이 이득을 얻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이다. 공매도 투자자들과 이외 투자자들 사이의 줄다리기에서 공매도 세력이 패배한 대표적인 사례는 테슬라다. 국내 서학개미들도 대거 사들인 테슬라는 지난해 주가가 급등해 저세상 주식이 되면서 공매도 세력이 막대한 손실을 봤다. CNN 비즈니스는 금융정보 분석업체 S3 파트너스의 자료를 인용해 테슬라를 공매도한 투자자들이 지난해 401억 달러의 손실을 봤다고 보도했다. 테슬라에 대해 비판적인 이들 세력은 지난 수년간 공매도를 지속해왔다. 하지만 지난 한 해 테슬라의 주가가 743.4%나 급등하면서 고배를 마시게 됐다. 아이오르 두서나워스키 S3 파트너스 이사는 테슬라 공매도 투자자들의 손실은 지난해와 역대를 통틀어 다른 어떤 기업들의 공매도 투자자들의 손실보다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테슬라의 공매도 세력 손실은 손실 규모 상위 2에서 10위 기업을 합친 것보다 컸다. 2위 애플은 지난해 공매도 세력에 67억 달러의 손실을 안겼고 3위 아마존의 공매도 세력 손실은 58억 달러였다. 지난해 테슬라의 숏 포지션 중 3분의 2는 청산됐다. 공매도 투자자들은 더 비싼 가격에 매수를 하면서 테슬라 주가를 더 상승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공매도 세력은 여전히 테슬라 주식의 5.5%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10억 달러 규모의 투자금을 테슬라의 주가 하락에 베팅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 테슬라의 주가가 더 오를 경우 이들은 더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반면 공매도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머스크는 지난해 테슬라 주식으로 1200억 달러의 이익을 얻었다. 공매도 세력이 본 손실의 3배를 벌어들인 셈이다. 니오 소식입니다. 니오, 광저우 자동차 등 중국 자동차 제조회사들이 잇따라 꿈의 배터리 연구 개발 성과를 자천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현재 기술 수준으로 과연 이게 상용화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구심도 증폭되고 있다. 18일 중국 경제매체 증권15 등에 따르면 중국 전기차 백인의 부이사장이 지난 16일 전기차 백인의 포럼에 참석해 단 몇 분의 충전으로 1000km를 주행 가능할 뿐만 아니라 안전성도 보장되고 비용도 저렴하다는 배터리 기술이 나왔다는데 믿을 필요가 없다며 애초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어우 부이사장은 주행거리, 충전시간, 안전성 등 3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순 없다면서 아직까지 저온에서 주행거리가 감소하는 등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했다. 따라서 주행거리에 연연해하지 않고
배터리 성능 밀도를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우 부이사장이 이날 특정 기업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니오와 광저우 자동차 전기차 브랜드 아이언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앞서 지난 15일 아이언은 그래핀을 활용한 배터리 포스터를 공개하며 슈퍼 쾌속 충전, 슈퍼 주행거리, 슈퍼 안전성을 두루 갖춘 배터리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전했다. 이튿날 정칭훈 광저우 자동차 이사장은 공식석상에서 그래핀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아이언 V가 테스트 단계에 돌입했다고 밝히며 그래핀 배터리 출시에 힘을 실어줬다. 정 이사장은 오는 9월부터 양산을 시작한다면서 해당 배터리는 8분 만에 80% 급속 충전이 가능하고 8분 충전으로 1000km 달릴 수 있다며 꿈을 현실로 실현시켰다고 자평했다. 중국 또 다른 전기차 업체 니오도 차세대 배터리를 발표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니오는 지난 9일 열린 니오데이에서 새로운 배터리 기술을 공개했다. 유럽 연비 측정 기준으로 1회 충전 시 1000km 이상 주행할 수 있는 150kW 배터리 팩을 소개한 것이다. 니오는 이날 공개한 고급 전기 세단 ET7에 전고체 배터리 팩 기술을 오는 4분기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광저우 자동차의 그래핀 배터리와 니오의 전고체 배터리는 모두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로 꼽힌다.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그래핀은 뛰어난 전도성과 강도, 열전도율을 자랑한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인화성을 낮추고 충전 속도를 최대 5배까지 높일 수 있다. 전고체 배터리도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해 부피를 3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고 전기차 최대 약점인 주행거리를 대폭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해외에서도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기술을 당장 배터리에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오일프라이스닷컴에 따르면 나노그래프의 폴리머 과학자이자 사업개발부 부사장인 칩 브리튼캄프는 그래핀 기술이 배터리에 적용되기 전까지 최소 4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애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워치, 무선 이어폰에 이어 이번엔 스마트태그로 맞대결한다. 스마트태그는 저전력 블루투스나 초광대역 통신 기술을 활용해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액세서리다. 삼성전자는 19일 BLE 기반의 갤럭시 스마트태그를 글로벌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갤럭시 스마트태그는 가족 반려동물 물건 분실 시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제품이다. 가로 세로 4cm가량 작은 크기로 각종 사물에 붙이면 위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예컨대 지갑, 가방, 자동차 열쇠 등 물품에 스마트태그를 부착해두면 분실 시 소리를 내 물건 위치를 알려준다. 삼성전자 IoT 플랫폼 스마트싱스를 통해 위치 추적도 가능하다. 물건 외에 치매 어르신 유아 반려동물에도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이 제품은 인터넷 연결 없이도 최대 120m 범위에서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점이 특징이다. 120m를 벗어났을 때는 다른 이용자들이 포착한 정보를 서버에 올려서 주고받는 갤럭시 파인드 네트워크를 이용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애플도 에어태그라는 이름으로 스마트태그를 준비하고 있다. 올해 3월 출시가 이력시된다. 에어태그는 애초 지난해 10월 아이폰 12 시리즈 공개 행사에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됐었지만 당시 공개되지 않았다. 에어태그는 크기에 따라 두 종류로 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큰 에어태그는 카메라, 헤드폰과 같이 비교적 큰 물건에 사용되고 작은 에어태그는 지갑이나 열쇠 등에 적용되는 식이다. 애플이 준비하는 에어태그는 BLE가 아닌 UWB를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UWB는 블루투스나 NFC보다 정확도가 높은 무선 기술이다. 위치 정보를 센티미터 단위로 측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도 연내에 UWB를 기반으로 한 갤럭시 스마트태그 플러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세계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 1위 아마존 웹 서비스가 일반적인 온라인 트랜잭션 처리 환경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클라우드보다 나은 가성비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분산 데이터베이스 코크로치DB 개발업체인 코크로치랩스는 오즈, MS 애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세계 퍼블릭 클라우드의 서비스형 인프라 가성비를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오즈의 가상 서버는 코크로치랩스가 TPCC 테스트에서 파생시킨 몰트피 성능 평가 결과상 가장 비용 효율적인 상품이었다. 오즈의 인스턴스는 GCP의 가성비 최고 상품 대비 12%,
저렴하고 MS 해저 대비로는 35% 저렴했다. 오즈는 3년 연속 최우수 네트워크 지연 시간을 보였고 그라비톤이 프로세서 탑재 서버로 멀티코어 CPU 성능 평가 결과에서 최고 성능을 나타냈다. 하지만 12개 성능 평가 세부 항목 중 스토리지 IO와 싱글코어 CPU 등 7개 항목에서 최저점을 기록했다. MS 해저는 처리량이 GCP와 오즈 대비 낮았지만 스토리지 IO 성능은 좋았다. 울트라 디스크 프로비저닝을 적용 시 MS 해저가 스토리지 IO 읽기, 쓰기 성능 및 지연 시간 면에서 가장 우수했다. 대신 비용도 가장 높았다. 3사 클라우드 가운데 GCP에서 3노드 클러스터로 코크로치DB를 구동한 경우는 분당 37,048 트랜잭션을 처리해 가장 뛰어난 처리량을 보여줬다. 오즈는 3년간 운영 환경을 가정시 TPM당 가격 기준으로 0.813달러짜리로 가장 가성비가 좋았다. 코크로치랩스의 보고서는 3사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상품들을 세부 재원 구성에 따라 54종의 가상 서버로 조합해 1000번가량의 성능 평가를 수행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CPU, 네트워크 처리량, 지연 시간, 스토리지 읽기 쓰기 성능, 코크로치랩스가 TPCC 테스트를 바탕으로 자체 개발한 성능 평가 방식 등의 점수를 담고 있다. 보잉 소식입니다. 캐나다는 연쇄 추락 사고로 운항이 금지됐던 보잉 737맥스의 운항 재개를 20일부터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로이터 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교통부는 18일 보잉이 737맥스에 대해 제기됐던 안전성 문제를 모두 해결했다면서 737맥스에 대한 운항 금지 조치를 20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캐나다 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연쇄 추락 사고의 원인 제거를 위한 보잉의 설계 변경을 승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에어 캐나다는 보잉 737맥스의 상업 비행을 다음 달 1일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보잉 737맥스는 2019년 3월 운항 정지됐다가 결함 보완 작업을 거쳐 지난해 11월 이후 미국과 브라질로부터 운항 재개를 허락받았다. 브라질 골항공은 이미 지난해 12월 보잉 737맥스 운항을 재개했으며 미국에서도 아메리칸 항공이 지난달 말 상업 비행을 다시 시작했다.